설 연휴 첫날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SNS에 글을 올리며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윤리위가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결정한 것을 놓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용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 집을 팔라는 강요가 아니다. 투기성 다주택자들에게 상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야당이 이제 다주택자를 겁박하지 말라는 주장을 공개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유용하 초빙 교수께 이야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상화, 부동산 대전환이죠.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의도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한국 사회의 어떤 대도약을 가로막는 이런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그 투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려서 생산적 자본으로 기업의 인출 그다음에 그것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이고요. 이것은 과거의 역대 대통령들이 다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이번엔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것이 확고한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또 그래야만 나라가 좀 양극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투기성 자금들이 사라지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나 이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제적 효율성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집 팔지 마, 집 사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시장과 또 거기에 따른 효율성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큰 말이 안 되잖아요. 다주택자들이 300채, 500채씩 가지면서 여러 가지 혜택, 금융 혜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지금까지 누렸다는 것은 그건 공정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에 비해서는 굉장히 균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불공정성과 불균형성을 해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빨리 파실 분은 팔고 그래서 그 돈을 갖고서 주식 투자를 하든 건강한 생산 자금으로 돌리든 그러나 그걸 버티는 분들은 그럼 할 수 없다. 그거는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많은 주택을 좀 불균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특혜를 통해서 갖고 있으니까 청년이라든가 또 무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세제 부담을 해라. 상당히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국민들한테 상당한 지금 호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정영국 전 대변인. 메시지 SNS를 통해서 계속 발신을 하는데 그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 대통령의 말씀에 대한 무게를 알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이 부동산 문제는 관심도에서 최고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슈를 선점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본인의 이 이슈 선점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는 그런 효과도 노리고 계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 문제는 지금 사실 집값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인데 대통령께서는 이 SNS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이득이지 않겠느냐. 똘똘한 한 채 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중에 되면 부담이 될 것이다.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말씀들이 사실 강요로 느껴져요. 일반인도 강요로 느껴지고 압박으로 느껴지는데 다주택자들은 당연히 강요로 느껴지고 급박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물론 이게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고 나면은 예고를 했듯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들도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제도 속에서 어떤 자기는 본인들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다 마음속에 예상을 해서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집값을 잡겠다 하는 부분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봐요. 진짜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다주택자들을 거기에 따라서 내가 여기는 이 정도의 세금은 내가 부담할 수 있다 하면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은 지금도 팔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급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로써 이렇게 계속 급박하시는 것보다도 제도 시행이 되면은 제대로 이제 다주택자들도 거기에 따를 것이다. 그게 세금으로 이제 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SNS 메시지를 계속 안 내셔도 네. 정리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뭐 이렇게 이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또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즉 약간 앞으로는 이 대출 연장이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오는 대목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실정을 좀 덮으려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재발견해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표 계산하지 않고 부동산 정상화 정책, 부동산 대전환이죠. 정책은 저희가 국민만 믿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그런 정략적 공세는 사실상 국민들한테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대출이 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금융기관으로 해서 그걸 연장했단 말이죠. 그거는 일반 국민들은 만기가 되면 그걸 원금을 다 상환하든지 더 이상 대출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강요나 겁박이 아니라 그동안에 누렸던 특혜들, 혜택들 이게 불공정하다고 보는 거죠. 이 특혜나 혜택을 이제는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뭐 새로운 지금 보유세 문제도 보유세 카드도 아직 들고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똘똘한 하체도 누구나든지 내가 내 자가 소유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나는 다른 데 가서 살고 그걸 전세를 놓고 이런 식의 부동산 투기성. 그러니까 지금 불로소득이 연간 한 300조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거는 그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건 사회 균형이라든가 사회적 불평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고 이것이 몇십 년 동안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찬성을 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또 이제 언론에서 뭐 땅값이 올라간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특히 경제주 중심으로 그런 반박을 하는데 근거 있게 대통령이 SNS에서 왜냐하면 과거에 언론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뭐 노무현 정부라든가 이럴 때 제대로 성공을 못했단 말이죠. 문재인 정부는 하다가 말았지만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서 세세하게 하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도 야, 이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불로소득했던 부분들은 주식시장 엄청 지금 5,500까지 쳤잖아요. 이제 6,000, 7,000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한국 경제의 대도약, 성장에도 아주 긍정적이고 상당한 의미 있는 걸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자본시장도 정상화시키고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시키고 상당히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좀 전향적인 입장을 바꿔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입법화시키고요. 특히 지금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박수를 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뉴 이재명이라는 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49% 찍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러한 주식 정책, 또 자본시장 정책,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하는. 이제 청년들도 몇십억 되는 집을 어떻게 감히 삽니까? 아무리 월급을 받아도. 이제는 뭐 임대주택이라든가 토지 임대후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도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구나 이런 꿈과 희망을 그렇게 되면 이제 출산율 문제도 사라지는 것이고 여러 사회가 행복한 부분에 미래와 기대를 갖는 미래로 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상화시키는 거다. 이거는 뭐 겁박하거나 강요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들을 좀 국민들께서 아시고 계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선거를 앞두고 무주택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대통령께서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시기를 기존 주택 다주택자들 대출 연장 혜택 없애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제 다주택자들이 집을 한 채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또 사고 하는 그런 피해를 없애겠다는 것인데 그건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한데 어쨌든 규제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제를 가겠다는 것이고 지금 규제를 하면서 대출 규제를 하면서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를 다 묶여 있는데 매물이 나와도 사실 살 수도 없는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이제 양도 중과 이게 지나면은 이제 보유세 카드를 꺼낼 거라고요. 명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보유세 카드 꺼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그 대선 때 공약으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공급으로 집값 규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급으로 집값 잡겠다. 네. 집값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과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세금으로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렇다 그러면 이제 보유세에 이어서 세금 규제를 통해서 이제 집값 안정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것은 오히려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냐 생각해 봤을 때, 이 문재인 정부 때의 소득 주도 성장 이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지 않을까 싶어요. 생산이 앞서야 소득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앞서 소득을 먼저 앞세웠기 때문에 이게 실패한 경제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급이 앞서야 돼요. 공급이 앞서고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수요를 억제시켜서 공급 대책은 없어요. 6만 원 지난번에 뭐 제시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적도 없잖아요.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 자체도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내놓은 그 부지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현실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공급은 없고 수요만 계속 억제를 시켜서 집값을 잡겠다. 이것은 결국은 그 문재인 정부 때의 소득주도 성장하고 비슷한 양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뭐 그런 부분 모르는 바가 아니시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좀 주제를 바꿔보죠. 이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의혹,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뭐 1심에서와 다르게 뒤집혔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상을 좀 하셨는지? 2심에서는 그 돈봉투 1심에서 돈봉투 문제는 무죄였어요. 그렇죠. 그 뭐죠? 먹사연이라고 그 부분만 일부 유죄가 났던 건데, 그것도 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번 판결에서 그 판사가 주문한 내용을 보면은 증거 능력이 되지 않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조작 증거로 해서 기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돈봉투도 사실상 증거 능력이 안 되는데 위법적으로 증거를 포착해서 검찰이 이것을 기소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고, 먹사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송영길 대표가 정책 기구로서 활동했는데 여기에 들어온 돈을 갖고서 이걸 마치 정치자금법으로 해서 했다는. 전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 사건은 또 뭐냐면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공작 사건, 기소 사건 이런 부분들이 뒤집혀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재판이 열리면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직접적인 재판은 아니었지만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것도 뭐 어른이 신도시 이렇게 녹취를 바꿔갖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정진상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조작해 버렸단 말이죠. 이거 아주 관행적인 거고, 과거 윤석열 정권 때 검찰이 했던 행태인 거죠. 국가기구가 이렇게 조작해서 공작해서 뭐 진술세미나 얘기도 계속 나왔고요. 이화영 부지사. 이런 행태들이 아주 일반적이고 관행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하나 법원에 의해서 지금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아마 송영길 대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이 문제에 관련해서 오랫동안 싸워왔고 그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성과가 이번에는 나타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증거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삼았잖아요. 네, 선고 결과에 대해서야 뭐 인정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선고 결과라고 봅니다. 사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돈 봉투가 오고 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받은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녹취록 속에 그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피해자가 이정근 전 그 부총장인 것 같아요. 본인은 다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금 감옥에 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받은 사람들은 무죄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뭐 재판부에서 그 녹취록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위법 수집 증거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인데 이것은 진실과는 상당히 먼 판단이다. 네. 진실은 유죄인데 이 수집 증거 증거 불충분을 그 증거가 위법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다. 이런 부분이 이게 맞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상으로 보면은 뭐 그런 결과적으로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법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예외 조항으로 이게 뭐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은 예외 조항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검찰이 이게 위법 수집 증거라는 걸 뻔히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녹취록이 이게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면은 추가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뭘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뻔한 무죄가 나올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내버려뒀다는 그 자체도 이상할 뿐더러 이번에 다시 이제 검찰에서는 상고를 해야 되겠죠. 대부분의 법리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속개돼야 하는 거 아니냐?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먼저 국민의힘 얘기 듣고 또 대답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도 그렇고 네. 위례 사건도 그렇고 모든 민주당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은 다 조작 기소라고 하잖아요. 조작 기소다. 그리고 다 무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들은 다 무죄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무죄라고 자신을 하신다 그러면은 재판을 재개해서 받아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재판 재개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위례 신도시와 같은 경우도 대통령께서 뭐 SNS를 통해서 이거 조작이다 이렇게 스스로 밝히시잖아요.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본인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잖아요. 예전에 과거에 대통령들께서는 그렇게 수사라든가 재판에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까 봐 싶어서 굉장히 조심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큰 울림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하자. 아니 그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하는 거고.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그 얘기를 했죠. 네, 하여튼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단할 문제겠죠. 관련 법률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고 제기하지 말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적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검찰의 이 조작 기소 공작이 물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법원에서 그것이 공작이었다, 조작이었다, 증거 능력이 없다. 위례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녹취록이 전혀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사건에서 이정근 사무부총장인가 그 사람이 돈 봉투를 줬는지 안 줬는지 그런 거에 대한 증거는 없는 거고 녹취록 하나예요. 녹취록. 그 녹취록 갖고 줬다, 1,000만 원 줬다, 2,000만 원 줬다. 그렇게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요. 그래서 이것을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만 정치적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험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법원에서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가 돈 봉투를 뿌렸다. 그런 증거나 정황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죠. 또 검찰에서 그런 조작 기소를 했겠어요? 안 해. 꼭 수사했겠죠. 조사했겠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법원의 시간이 오면서 판결이 나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또 그 조작 기소한 검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법 왜곡죄가 있었다면 지금 처벌받을 텐데 그 검사들은 책임을 지고 상응하는 그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법무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징벌을 가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으로 가야지만 앞으로 검찰이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일반 형사범도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조작 기소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피해가 고스란히 다 국민에게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여튼 이런 게 드러난 법원에서
판단돼서 드러난 사건이라든가 사례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들이 이렇게 법을 왜곡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게 만들어 나가는 향후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다면 당연히 응당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쪽에서 불리하다 그러면은 다 조작 기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로 봤을 때는 그렇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송사에 얽혀 있는 경우에 수사를 받았을 때 일방적인 수사다. 조작 기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일반인들은 다 그러면 내가 불리하면은 다 조작 기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걸 따지지도 않고 자기들한테 불리하다 그러면 다 조작 기소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검찰 당연히 안 되죠. 조작 기소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법적으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지 검찰을 계속 조작 기소, 조작 검찰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그러지 않고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근거를 갖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송영길 대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복당 의지를 나타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의 지역구가 이제 인천 계양을이니까 여기가 지금 보궐선거가 될 거예요.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고민도 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인천 계양을은 송영길 대표가 과거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렇죠. 서울시장 출마를 하면서 그 지역이 이제 보궐이 되니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서 그렇죠. 보궐선거에 나가서 당선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연고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인천 지역에 또 기반도 상당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누차 하여튼 다른 방송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가겠다. 이번 무죄가 나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보궐선거에 계양의 도전장을 던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대통령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표현하면 눈독을 좀 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름이 이제 오갔었는데 지금 이제 청와대의 김남준 대변인도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그건 이제 경선을 통해 왔고 보궐선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당 지도부가 경선이라든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송 대표가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 왔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이제 의원 배지를 다시 복귀하게 되면은 당내 여러 가지 당내 권력 구조의 변화가 상당히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의 이번에 그 합당 사태를 위해서 지도력에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오선의 의원이 이제 다시 특히 검찰과 싸워서 이겨서 무죄를 받고 들어가게 되면은 당내 권력 구조에도 상당히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저항을 받겠죠. 그러나 송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도전하겠다 그러면은 정청래 지도부나 당 지도부가 이걸 어떻게 제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상당히 당원들이라든가 명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김남준 대변인도 지금 현재 청와대 대변인인데 공식적으로 표명은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 좀 흘러나올 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송 대표가 만약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내에 들어가면 당내 권력구죠. 그것은 향후에 차기 당대표 선거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 지금 소나무당 대표가 이제 해체하면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나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2심까지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만은 확정 판결이 검찰에서 뭐 상고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계양을 나가고 싶어 하겠죠. 5선을 하셨는데 당연히 계양을 나가셔가지고 원내로 진입하셔가지고 뭐 당대표를 또 도전하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김미숙 총리도 지금 당대표 하겠다는 부분이고 정청래 대표 당대표 의지가 강하고 이게 2028년도 총선 공천권이 걸려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당권 투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복잡해지는 그런 양상으로 치닫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새로운 변수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 소식이 알려진 뒤 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지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현진 체제의 모든 선거 실무 조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려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무리한 칼날을 휘두른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 경고합니다.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네, 당원권 1년이라면 꽤 무거운 징계가 되는데 친한계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의 중징계 선택한 배경 먼저 듣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중징계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안 가기를 바랬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느 특정 계파를 잘라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으로 끝내고 다시 이제 다시 통합하는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로 당 분위기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 징계 1년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큰 징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당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제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게 당의 지도부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그런 이미지로 붙여질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국민들이 이게 시당위원장의 선거 관리를 못하게끔 막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까 걱정인데 왜냐하면 악몽이라는 것이 강서구청장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악몽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강서구청장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온 것도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친윤 세력들이 개입을 하면서 이게 억지로 하면서 이게 참패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선거들이 패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이제 책임지는 사람 없고 책임성 가지고 매번 일어나면서 이런 지금까지 현 상황까지 왔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런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데 혹시나 그런 경우로 비춰질까봐 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당원권 징계 짧은 징계라든가 아니면은 경고라든가 이런 형태로 흘러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지도부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징계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곱게 보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 설 민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볼지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1년 중징계를 내린 국민의힘의 의도는 뭘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잘 합의점을 찾아서 정리가 됐습니다만 민주당에서도 당내 그 전격적인 합당 선언 사태로 인해서 네. 상당히 갈등과 대립이 많았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아니 대통령이 열심히 일만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그래 집권여당에서 이거였거든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아니 이제 지방선거가 앞에 오니까 공천거 갖고 싸우는구만.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분과 내용보다도 일단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당이 분열하게 되는 것이고 혼란으로 가는 것이고 또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과 잡음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되기 때문에 특히 돌아가는 걸 보면 한동훈 장동혁 대표가 이걸 수습하고 어떤 좀 통합하면서 할 의지는 전혀 없는 것 같고 자신이 아니라 그러지만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 점이 지적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지금이 이제 그 국민의힘이 절호의 찬스예요. 그냥 그동안의 윤 어게인 아니면 이제 그 윤석열 그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을 씻어낼 수 있는 단절할 수 있는 찬스거든요. 지금. 그래야만 지방선거에서 좀 외연도 확장하고 그동안에 극우 정당화됐던 부분들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그 기회를 차버리고 있습니다. 아주 얼마 전에 지난주 이번 주 오늘 토요일이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이것도 상당히 자기 자신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어떤 극우적이고 극단적인 이미지를 대통령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르게 좀 보일 수 있는 찬스였는데 그걸 1시간 만에 걷어찼단 말이죠. 불참 선언하는 이례적인 걸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뭐 전환길, 고성국 또 최고위원들 막 등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왜 이런 좋은 기회와 환경이 있는데 자꾸만 뒤로 가느냐. 그러면서 결국은 이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정당으로 다시 낙인 찍힐 수밖에 없고 최근에 권력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또 떨어졌잖아요. 당이요. 그러면 지방선거 이후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내란 정당 위헌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KBS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 서울시장, 부산시장 격차 크거든요. 지금 하나 남는 데는 대구 경북밖에 안 남아요. 만약 이런 상태로 장동혁 호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은 대구 경북만 이제 가져가는 광역단체장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장 대표가 지금이라도 아니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국민들의 선택권이 좀 넓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윤리위가 하는 평가 결론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내용을 좀 수습해야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렇죠. 가야 됩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 윤리위의 모든 책임을 다 넘길 수는 없죠. 모든 것이 이제 당 대표의 결정으로 아마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장동혁 대표 어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렸다.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데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아요. 여론이 안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살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세력들을 이제 쳐내서 그 빈 공간들을 채워야 되는 것이고 네. 그 채우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니까는 더 중도 세력들을 갖다가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기회를 삼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장 대표가 계속 좀 애매모호하게 했습니다만은 오늘 인터뷰를 봤을 때는 메시지를 내겠다고 했어요. 1월 29일 날 이제 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는 메시지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날 그 기점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의 극에 달한 위기를 잘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한테 걸린 어깨에 얹혀져 있는 이게 책임감이 너무 커요. 그렇다 그러면은 당내 중진들이라든가 스스로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알겠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러한 쇄신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옆에 계신 분들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장동혁 예. 대표에게만 다 맡겨놓고서는 되지도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스스로 나서서 이런 쇄신책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쇄신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두 분과 함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